베로니카, 한국 이름 차민서. 그녀가 한국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찾을 사람이 있다는 것. 모두가 친모 차세리를 찾으러 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베로니카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인물은 다름 아닌 자신을 후원하던 사람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지만 누군가 조용히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 그 사람 덕분에 보육원에 있던 작은 아이는 결국 존스 홉킨스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베로니카는 이제야 알게 됩니다. 바로 양선출.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양선출 역시 자신이 오랫동안 후원해온 그 아이가 바로 지금 이 집안과 연결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대체 양선출은 왜 베로니카를 그토록 오랫동안 몰래 후원해야 했던 걸까요? 그리고 만약 베로니카가 차세리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집안에는 어떤 파장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실 그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에는 언제 들어왔어요?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갑자기 들어오게 된 거예요? 공우제의 그 질문에 민서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찾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공우제는 의아한 듯 되물었죠. 찾고 싶은 사람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공우제는 자연스럽게 다시 묻습니다. 혹시 가족이에요? 민서는 잠시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공우제는 그 말에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합니다. 꼭 찾았으면 좋겠네요. 민서는 잠시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요. 하지만 그 순간 민서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 차민서가 자신을 후원하던 인물. 양선출을 만나게 된다면 양신에는 어떤 바람이 불까요? 그날 밤 민서는 숙소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지만 민서의 마음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오래전에 받았던 기록이었습니다. 민서는 한동안 종이를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내일 당장 가야겠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확인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자신을 도와줬는지, 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을 숨겨야 했는지. 민서는 조용히 창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일 수도원으로 가야겠다고. 그곳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한 집안의 오래된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민서는 천천히 수도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에 남아있던 풍경은 이미 희미해졌지만 문 앞에 서는 순간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문을 밀고 들어가자 복도를 지나오던 한 수녀가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차민서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혹시 베로니카? 차민서는 잠시 놀란 얼굴로 수녀를 바라봅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수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다가옵니다. 어떻게 기억을 못하겠니? 이젠 숙녀가 다 됐구나. 잠시 말을 멈춘 수녀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혹시 엄마를 찾으러 온 거니? 그 질문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차민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수녀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차민서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합니다. 저를 후원해주신 분을 찾으러 왔어요. 수녀의 표정이 멈춥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차민서를 바라봅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요. 수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말합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니? 차민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커가면서 알게 됐어요. 누군가가 제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계속 도와주고 있었다는 걸요. 수녀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분을 엄마보다 더 먼저 찾고 싶었던 거야? 차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말은 아주 담담했지만 오히려 더 오래 마음에 남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분 때문이니까요. 수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엄마는 안 보고 싶니? 그 질문에 차민서는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글쎄요, 안 보고 싶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잠시 말을 멈춘 뒤 다시 입을 엽니다. 그분을 먼저 만나야 해요.
그래서 한국까지 온 거구나. 차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분을 이제 만나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 수녀의 표정에는 반가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망설임이 함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다시 불리는 순간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양선출은 어떻게 베로니카를 후원하게 된 걸까요? 사실 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차세리가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차세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손이 아닌 수녀원에 딸린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이 차세리에게는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차세리는 성인이 됩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차세리에게 그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기댈 가족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가던 어느 날, 차세리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이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차세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지?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였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세리는 다시 자신이 자라난 그곳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이미 배는 만삭이었습니다. 수녀는 그런 차세리를 보자마자 조용히 손을 잡아줍니다. 세리야, 여기로 와. 그 한마디였습니다. 차세리는 결국 수도원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세례명 하나를 지어줍니다. 베로니카. 차세리는 아이를 품에 안고 오랫동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하지만 현실은 그 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차세리는 아이를 수도원에 맡겨두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또 다른 사람이 그 수도원을 찾아옵니다. 양선출이었습니다. 그날 양선출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아내 구인옥이 집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믿고 살아온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진 뒤였습니다. 양선출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수도원을 찾아옵니다. 기도라도 해야 마음이 버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당을 지나던 순간 양선출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작은 요람 하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갓난쟁이 아이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양선출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 아이입니까? 곁에 있던 수녀가 말합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가 낳은 아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양선출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잠든 아이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양선출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작은 아이네요. 그날 양선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 하나가 자리 잡습니다.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아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선출은 수녀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도와도 되겠습니까? 수녀는 잠시 놀란 얼굴로 묻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선출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어디에 있든 잘 자랄 수 있도록 멀리서라도 돕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양선출은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양선출은 세상 어떤 가치보다도 어머니의 사랑과 책임을 가장 높이 여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아이를 외면한 사람만큼은 끝내 용서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아이를 두고 엄마라는 사람이 떠나다니.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얼굴도 드러내지 않은 채 멀리서 조용히 한 아이의 삶을 지켜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베로니카였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 그 아이가 다시 양선출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양선출은 그 아이의 엄마가 바로 자신의 며느리 차셀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이 집안의 과거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편 그 시각 양선출은 집안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길게 기울고 있었지만 양선출의 얼굴에는 좀처럼 따뜻한 기색이 돌지 않았습니다. 그는 펼쳐놓은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글자 위에 머물 뿐 머릿속에는 아무 내용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마음이 들떠 있다가도 이유 없이 가라앉는 날이 있듯 그날의 양선출도 어딘가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오래 묻어둔 일이 갑자기 표면 가까이 떠오르려는 듯한 그런 이상한 예감이 가슴 한편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조용한 진동과 함께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선출은 처음에는 무심코 손을 뻗었다가 화면에 떠있는 번호를 보는 순간 동작을 멈췄습니다.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자주 오는 연락은 아니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곳. 오래전부터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던 곳.
바로 수도원이었습니다. 양선출의 눈빛이 순간 깊어집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한동안 받지 못하고 화면만 바라봅니다. 짧은 진동음은 멈췄다가 다시 울렸고 그 사이 양선출의 머릿속에는 너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도원에서 자신에게 직접 연락을 할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런 연락은 늘 불길하면서도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무게를 안겨주곤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뜬 뒤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익숙하고 차분한 수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양선출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양선출은 목소리를 듣자마자 등을 곧게 세웁니다. 무슨 일입니까? 짧고 담담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오늘 선생님께 꼭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그 말에 양선출의 손끝이 미세하게 굳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직감합니다. 이 전화가 평범한 안부 연락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 어쩌면 자신이 그동안 애써 외면해온 시간을 다시 마주하게 만드는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수녀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잇습니다. 베로니카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양선출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입가의 미세한 움직임마저 멈춰버릴 만큼 짧지만 깊은 충격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침묵합니다. 머리로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막상 그 이름을 직접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세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베로니카, 아주 오래전 수도원 안작은 요람에서 시작된 이름. 한 번도 가까이 다가가진 못했지만 멀리서만큼은 결코 잊은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수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베로니카가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순간 양선출은 자리에서 반쯤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마치 심장이 순간적으로 크게 내려앉은 듯 모관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그는 창가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아무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켜온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걸어와 자신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그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큰 파문으로 그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먼저 밀려온 감정은 당혹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두려움에 더 가까웠습니다. 양선출은 애초부터 자신이 그 아이 인생에 직접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후원은 할 수 있어도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었고 혹시라도 선의를 부담이나 상처로 받아들일까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이름 없는 도움으로만 남아있는 편이 차라리 그 아이에게 더 낫다고 여겨왔습니다. 양선출은 한참 만에 낮게 묻습니다. 왜 나를 만나고 싶어 합니까? 수녀는 잠시 말을 고릅니다. 직접 묻고 싶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양선출의 눈빛이 천천히 흔들립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물음이 현실이 되어 자신의 귀에 닿자 그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자신은 상처 입은 사람이었고 무너진 마음으로 수도원 마당을 걷다가 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작아서, 너무 가여워서, 너무 아무 죄 없이 세상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서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설명이 과연 충분할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얼굴 한 번 보여주지 않은 이유까지 모두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양선출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수녀 역시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양선출이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를 지켜봤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양선출은 아주 느리게 입을 엽니다. 갑작스럽군요. 그 짧은 말 안에는 놀람도, 흔들림도, 쉽게 결심할 수 없는 마음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수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베로니카도 다 컸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아닙니다. 양선출은 입술을 굳게 다뭅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만 괜히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만나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지금처럼 멀리서만 남아있어야 하나? 그는 순간 지금껏 스스로 붙들고 있던 원칙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원칙은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고 믿어왔지만 어쩌면 실은 자신이 두려워 도망쳐온 핑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만나겠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미뤄온 일은 오히려 결심하기 더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양선출은 깊은 숨을 내쉰 뒤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답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래 미루지는 마십시오. 베로니카는 이번엔 그냥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양선출의 가슴에 묵직하게 남았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양선출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서재 안에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지만 그의 마음만은 조금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않으려 애썼던 과거가 이제는 직접 이름을 부르며 문 앞까지 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양선출의 숨을 천천히 조여왔습니다. 그는 마른 세수를 한 뒤 낮게 중얼거립니다. 베로니카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현실을 겨우 확인해보는 혼잣말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양선출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는 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양은비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기분이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공우제가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못마땅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제 발로 선택한 일이라고 해도 양은빈 눈에는 그 모습이 영 거슬렸습니다. 공우제는 늘 어딘가 반듯하고 쉽게 아무데나 휩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냄새가 가득한 고깃집 안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 사이를 오가는 모습은 이상하리만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 곳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서 괜히 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신경 쓰이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낮에 그 고깃집에서 마주친 여자, 바로 공우제와 같은 시간대에 일하던 그 알바생이었습니다. 처음 스쳐볼 때부터 양은비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딱히 말을 오래 나눈 것도 아니고 가까이서 찬찬히 본 것도 아닌데 자꾸만 시선이 갔습니다.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기억 속 어디쯤에서 이미 한 번 본 적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양은비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뭐지? 진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신발을 벗는 손길에도 괜히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우재 오빠 옆에서 일하는 게 여자라는 것도 별론데 왜 그렇게 낯이 익어? 사람 신경 쓰이게? 그녀는 가방을 소파 위에 툭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그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또렷한 이목구비, 차분한 눈빛 그리고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 묘한 분위기. 분명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이상할 정도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시각 2층 방 안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작은 액자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은 채 그 액자를 바라보는 차세리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잃은 사람처럼 가만히 사진만 내려다보던 차세리는 이내 입술을 깨물며 흐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진 속의 아기는 너무 어렸고 너무 작았고 그래서 더 잔인하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오래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외면하려고 애써도 그 얼굴만은 차세리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액자 속 아기를 보며 힘겹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서야.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차세리는 손끝으로 액자 유리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품에 안지도 못한 시간을 이제 와서 어루만지려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고도 절박한 손길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땐 정말 방법이 없었어. 하지만 그 변명 같은 말조차 스스로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쪽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차세리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거의 튀어오르듯 일어났습니다. 눈가가 젖은 것도 잊은 채 급하게 액자를 감췄습니다. 손이 떨려 순간 액자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아 화장대 서랍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손길이 다급해서 작은 틈이 남았지만 차세리는 그것조차 확인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손등으로 눈가를 문지르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한 뒤 재빨리 문을 열고 방 밖으로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양은빈이었습니다. 차세리는 놀란 마음을 애써 감추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태연한 말투를 꺼냈습니다. 은빈아, 왔니? 양은빈은 아직도 기분이 남아있는 얼굴로 고개만 대충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차세리를 보는 순간 양은빈은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차세리의 눈가에는 분명 방금 눈물을 닦은 사람 특유의 흔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붉게 물든 눈두덩과 어딘가 가라앉은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세리는 얼른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얼른 저녁 먹게 옷 갈아입고 내려오렴.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말이었지만 어쩐지 서둘러 대화를 끊으려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양은비는 괜히 심술이 나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대답을 하면서도 양은빈의 눈은 자꾸 차셀이 얼굴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낮에 고깃집에서 마주쳤던 그 여자 얼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양은빈은 무심코 차세리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눈매, 입술 끝에 선, 무표정할 때 얼굴의 감도는 어딘가 슬픈 분위기까지. 너무 찰나여서 방금 전까지는 잡히지 않던 감각이 차세리를 보는 순간 이상할 만큼 선명해졌습니다. 양은비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새엄마랑 저 눈빛이 닮았단 말이지. 그 여자, 고깃집 알바생. 방금 본 차세리의 눈빛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차갑게 닫혀있는데도 깊은 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이 배어있는 눈. 그 묘한 닮음이 양은빈을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양은빈은 작게 혀를 차며 몸을 돌렸습니다. 으휴, 정말 내가 별걸 다 신경 쓰네. 하지만 그렇게 투덜거리면서도 마음속 기시감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대체 왜 닮았다고 느껴지는지, 왜 그 여자가 자꾸만 머릿속에 남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차세리는 그런 양은빈의 중얼거림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급히 계단 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은 유난히 다급해 보였습니다. 양은빈은 자기 방으로 올라가려다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차세리 방 안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어차피 새엄마 방에 울리는 전화고 자기가 신경 쓸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벨소리가 한 번, 두 번 길게 이어지자 이상하게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차세리가 아래층으로 급히 내려간 걸 봤기에 급한 연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은비는 마지못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 진짜 그냥 못 들은 척할 걸. 툴툴대며 차세리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도 차세리가 막 나간 사람처럼 묘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향수 냄새와 급히 움직인 흔적이 섞인 어수선한 공기가 양은빈의 감각을 건드렸습니다. 휴대전화는 침대 옆 탁자 위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양은빈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래 갖다 주면 되겠네. 그런데 막 돌아서려는 순간 무언가가 시야 한쪽에 걸렸습니다. 화장대 쪽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완전히 닫히지 않은 서랍 틈, 아주 조금 벌어진 그 틈 사이로 사진 액자의 모서리 같은 것이 살짝 보이고 있었습니다. 양은비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별것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화장품이나 예전 사진쯤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까 차세리가 울고 나온 얼굴과 낮에 봤던 그 알바생의 얼굴이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마음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휴대전화를 든 채 서 있다가 천천히 화장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뭐지? 아무한테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양은비는 망설이다가 손끝으로 서랍을 아주 조금 더 밀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액자 유리에 반사되자 사진 속 얼굴이 완전히 보였습니다. 그 순간 양은빈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직 아기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작은 얼굴, 동그란 볼, 그리고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 그런데 문제는 그 펜던트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진 자체였습니다. 양은비는 오늘 낮 고깃집 바닥에 떨어졌던 펜던트 목걸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공우제 옆에 있던 그 여자 알바생이 순간 떨어뜨렸던 목걸이. 뚜껑이 열리며 안쪽에 들어있던 아주 작은 사진 한 장. 양은비는 그때 스치듯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세리 방 서랍 속 액자에 꽂혀 있는 사진은 그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정말 똑같았습니다. 양은빈의 손끝이 굳어버립니다. 심장이 갑자기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한데 자기 숨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액자를 더 가까이 들어올렸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아기의 얼굴도 구도도 펜던트 안에 접혀 들어가 있던 사진의 형태도 똑같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말도 안 돼. 양은빈의 입술 사이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낮에 봤던 그 여자, 공우제와 같은 고깃집에서 일하던 알바생, 그 여자가 갖고 있던 펜던트 속 사진, 그리고 지금 차세리 방에 숨겨진 액자 속 사진. 이게 같다는 건 둘 중 하나였습니다. 새엄마 차세리가 그 여자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 그 여자가 차세리와 상상도 못할 관계로 얽혀 있거나. 양은빈의 머릿속이 순식간에 복잡해집니다. 아까 차세리가 울고 있던 얼굴, 급히 액자를 숨기던 듯한 어색한 태도, 그리고 그 여자와 닮았다고 느꼈던 눈빛까지. 이제는 단순한 기시감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조각이 한꺼번에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 벨소리가 다시 한번 크게 울렸습니다. 깜짝 놀란 양은비는 움찔하며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화면에는 계속 같은 발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양은빈 눈에는 그 번호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액자 속 사진에 박혀 있었습니다. 설마, 그 한마디가 양은빈 입안에서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설마 그 여자, 새엄마랑. 문장을 끝까지 읽지도 못했지만 온몸에 싸늘한 전율이 번져갔습니다. 양은비는 갑자기 자신이 엄청난 걸 들여다본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평범한 가족 사진이 아니라 누군가가 끝까지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의 증거를 손에 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다시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차셀이었습니다. 양은비는 눈을 크게 뜬 채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손에는 차세리의 휴대전화, 다른 손에는 서랍에서 꺼낸 작은 액자. 지금 이 장면을 차세리가 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양은비는 액자를 제자리에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논란보다 더 큰 감정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 어딘가에 감춰져 있던 비밀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막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는 직감이었습니다. 문 밖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은비는 굳은 얼굴로 액자를 움켜쥔 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차세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더 이상 예전처럼 아무 일 없는 척할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양은빈이 방금 알아버린 이 비밀이 결국 공우재에게까지 닿게 될 거라는 예감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양은빈의 가슴 속에서 단 하나의 생각만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낮에 그 여자, 도대체 누구인 거지? 그리고 왜 하필 차세리의 서랍 속 사진과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이 사진 한 장이 드러나는 순간 차세리가 숨겨온 과거는 더 이상 묻혀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과연 양은비는 이 비밀을 끝까지 추적하게 될까요? 그리고 베로니카의 등장은 양씨 집안을 어디까지 흔들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